자, 이번 시간에는 육친의 맹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통명리는 육친을 하나의 특성으로 고정하고 생극논리에 가두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자연에서는 동일한 오행이라도 계절과 환경에 따라 정반대의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같은 육친이라도 그 특성과 역할은 정반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식 때문에 육친이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친의 그 변화를 보면은 계절과 환경에 따라서 작용이 달라지고 관계적 맥락에 따라 변화한다. 이거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요, 같은 육친이라도 언제 어디서 어떤 조건에서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전통 이론은 육친을 완전히 고정된 캐릭터로 해석을 하는 우를 범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인이다. 그러면 무조건 자애로운 어머니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 정인의 모습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어머니의 모습은 계절처럼 따뜻하기도 했다가 냉정하기도 하고 이렇게 변화무쌍한 거죠. 그런 이유로 자연명리는 육친이 계절과 간지의 특성에 따라 정반대의 해석을 하는데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육친의 관점으로 사주를 해석하면 어떤 맹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에서 이 계수는 편인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사주에서 이 계수는 정인입니다. 이 두 분은요, 남매예요. 여기가 오빠, 여기가 여동생. 그러니까 모친은 같은 분이에요. 이 사주에서 모친을 이 계수로 보는데 왜 모친을 계수로 보냐? 이 월은 부모 자리니까 거기에 있는 인성 계수가 모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육친으로 해석을 하면요, 이 모친 계수는 편인이니까 자애롭지가 않아요. 마치 새어머니와 같아서 차별하고 표독함도 있고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분은 모친하고 사이가 매우 좋았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들 중에서 셋째임에도 불구하고 평생 어머니를 모셨어요. 그리고 이 어머니는 이 아들밖에 몰라. 이 아들한테 매우 자상하고 자애로웠어요. 그러면 편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상할 수 있냐? 그거는 이렇게 봄비와 같아서 그래요. 지금 봄에 어린 새싹들을 봄비가 이렇게 생기 있게 키워주고 있는 모습이 느껴지죠. 그죠? 이 모습을 보고 이 계수 어머니가 표독스럽다 이렇게 느끼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의 이치로 보면은 이게 정인이든 편인이든 상관없이, 아, 봄비와 같으니까 생명을 깨우는 역할을 하고 온 땅을 녹이고 어린 묘목을 키워서 생명을 일으키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전통 명리 이론으로 보면요, 이 사주에서
개수가 좋은 역할을 못한다고 해석해요. 왜냐하면은 묘월인데 묘진 목국을 이루고 수생목을 해주니까 일간 을목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강하면은 이 인성은 부정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다가 편인이니까 그러면 모친하고 관계가 매우 껄끄러워야 돼요. 안 맞아야 돼. 일간을 더 강하게 만드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어쨌든 이분은 모친하고 관계가 매우 유정했고 그래서 평생 모친을 모시면서 살았다. 이게 이제 핵심이고요. 이 사주는 저 사주와 반대로 가을인데 가을이 깊어요. 그러니까 화가 없어. 햇빛이 하나도 없는 늦가을에 개수기 때문에 이때 개수는 서리같이 돼요. 왜냐하면은 금의 기운이 아주 강하죠. 을경합금돼 있고 또 유가 있고 유가 있으니까 사주의 거의 절반 이상을 금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햇빛이 하나도 없으면은 이럴 때 개수는 서리같이 변했다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앞에 개수는 봄비였고 이사주에서 개수는 서리 같아요. 그런데 전통 명리 이론으로 보면은 금이 강하니까 신약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관격이니까 관인상생에서 인수가 용신이고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진에 보듯이 이렇게 개수가 서리가 되면은 이 간목나무를 완전히 생기를 뺏는 거잖아요. 하얗게 서리가 내려서 그죠? 그러면 이 개수 어머니의 역할이 서리 같으니까 매우 차가웠겠죠. 그죠? 봄비가 생명을 깨운다면 가을의 서리는 생명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모친이 차고 냉정한 면이 있었어요. 지금 동일한 모친인데도 여기 오빠한테 모친은 더할 나위 없이 자애로웠고 여기 막내한테는 모친이 엄청 차고 냉정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모친한테 상처되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게 가슴에 상처가 돼서 되게 힘들어 했습니다. 특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막내딸이 힘들게 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웠겠죠. 그죠? 그러면 더 자유롭게 대해야 되는데 사주에 있는 종인 개수처럼 서리같이 그렇게 일간 간목에게 상처되는 말을 많이 했어요. 대개 이런 분들은 이렇게 가을에 서리같이 되면요, 위한다고 위하면서 하는 게 그 위로보다는 뭔가 현실을 일깨워서 정신 차리게 해주려고 더 강하게 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모친이 정말 그 딸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는 방식이 얘는 스파르타식으로 대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고, 그런 어머니는 여기 갑 일간을 강하게 키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서리처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자식에게 충고하고 조언을 하게 돼요. 아마 그런 발로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자기는 어머니에게 따스함을 받지 못하고 자랐다는 거예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따스함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항상 위로가 필요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해준 거죠. 이렇게 지금 저 개수는
동일한 어머니예요. 그런 동일한 어머니인데 계절에 따라서 자식이 느끼는 바가 이렇게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통 이론으로 하면은 오히려 여기는 어머니가 편인이라 표독스럽고 여기는 정인이라 자애스럽다고 이렇게 해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을 모르고 육친을 해석하고 용신으로 사주를 보면은 오류들이 수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게 비단 이런 사주만 그럴까요? 대부분의 사주들이 다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하다 보면은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자기 사주는 못 봤다는 소리를.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상담하시는 분한테 어필을 했냐? 안 했다는 거예요. 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안 했대. 그러면 상담하는 분은 자기가 그렇게 상담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을 한다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기존의 명리 이론의 많은 문제점들이 묻혀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육친을 고정시켜서 해석을 하면 오류들이 많이 나타난다. 또 육친은 계절에 따라 그 작용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 이게 바로 자연명리의 장점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사주 같은 경우에 이 개수는 지금 해월이면 초겨울이죠. 그죠? 초겨울에 개개가 있고 화가 지금 약해요. 저 정화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명리 이론으로 따지면은 이게 수국화를 합니다. 이 개수가 정화를 완전히 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갑이는 겨울이라 이 화가 필요한데 개수 정인 모친이 자기 용신 화를 끄기 때문에 모친과 관계가 안 좋을 거고 안 맞는다고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자연의 관점으로 보면 이 개수는 눈과 같아요.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겨울눈이 내릴 때는요 날씨가 더 따뜻해요.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째, 잠열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열 변화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이 눈은 얼음의 결정체와 비슷하죠. 그죠? 그러니까 수분이 눈으로 바뀌면서 열을 방출해요. 그러면 이거는 선뜻 이해가 잘 안 될 텐데 눈을 녹이면은 물로 변하죠. 그죠? 가열하면. 이럴 때는 열이 들어가야 되고 이 물 수분이 눈으로 얼면은 반대로 열을 방출해요. 그게 잠열 변화예요. 숨은 열의 변화다 이거죠. 두 번째가 이제 복사열인데 복사열을 가두는 이불 효과 때문에 그래요. 그 겨울에 기온을 좌지우지하는 거는 복사열이에요. 햇빛이 아니라. 그런데 역학인들은 햇빛이 겨울의 기온을 좌지우지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과학에서 멀어져 가면은 이 본질과 완전히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기가 쉬운 거예요. 어쨌거나 이 낮에 만들어진 복사열이 구름에 갇혀서 그 복사열이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포근하게 이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눈이 내리는 이 집안의 환경이 매우 좋아요. 추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겨울 중에는 이렇게 눈이 내리는 날이 다 상온이에요. 그리고 해가 비치는 맑은 날이 대개 한파가 닥칩니다.
복사열이 완전히 사라져서. 그리고 여기 개수가 눈이 되면요, 빛을 반사해요. 그러니까 여기 정화가 요 등불과 같은 거죠. 그죠? 한밤에 내린 등불. 이 등불을, 이 눈이, 이 한방눈, 또 여기에 쌓여있는 눈이 반사를 시켜서 훨씬 더 아름답게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행의 생극제화에 따라서 수국화라는 고정 공식은 눈이 내리는 겨울에는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이사주가 개수가 수국화를 했다, 그래서 정화가 꺼졌다 그러면 여기는 이 언변이 약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친구는 유머가 많고 순발력이 있고 굉장히 센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화가 수국화로 꺼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정화가 발현이 되고 있어요. 그 상관의 기운이 오히려 더 발현되고 있어요. 수국화로 끈 게 아니라 오히려 정화를 서포트 해줬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모친에게 의지를 많이 해요. 그래서 항상 모친하고 상의를 한다던가 또 모친의 조언을 구한다던가. 실제로 이 모친이 성향 자체가 어떤 사람한테도 되게 좀 자애롭게 대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모성애도 매우 강하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개수는 단순하게 수국화로 정화를 껐다는 이러한 관념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요식업으로 굉장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정화가 꺼지면요, 절대 요식업 같은 걸 잘할 수가 없어요. 식상이 죽어서. 그런데 이 친구는 진짜 잘하고, 한번 그 개업한 식당을 가봤더니 식당의 분위기가 굉장히 겨울에 그 크리스마스 같은 그런 따스한 그런 분위기로 인테리어를 해놨더라고요. 볏짚도 활용을 하고 할로겐 등 같은 걸로 해서 좀 따뜻한 느낌이 나게 그렇게 이제 꾸며놨어요. 그래서 이 사주에는 수국화라는 고정된 공식에 갇혀서 육친을 바라보면 전혀 맞지 않아요. 아시겠죠? 자, 이사주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역학인들은 이사주를 해석하지 못해서 다 틀렸고, 자연으로 해석하는 딱 두 사람만 맞췄어요. 부산에 90이 넘은 영묘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딱 둘이 사실은 이사주를 맞췄는데요. 그러면은 왜 기존의 역학인들이 이사주를 제대로 해석을 못하고 놓쳤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주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잘못했냐면, 일단 수다부목이다. 수다부목이 무슨 상황인지 아시죠? 물이 많아서 나무가 떴다. 그게 이제 수다부목인데, 당연히 수가 많으니까 뜬 것처럼은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상관경관이에요. 이 상관경관은 이 정화가 상관이죠. 그죠? 이게 이제 상관이고, 요 신금이 정관이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상관이 정관을 극을 해서 나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이사주를 바라보니까 이사주가 쓸모가 없어져 버려요. 그냥 이사주는 별 볼 일 없는 사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친구는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이 사주를 보자마자 굉장히 명예가 높다고 해석을 했는데 지금 이게 이제 잘 안 나타나네요. 이렇게 이제 나무가 있는 형태에서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여기 나무 느낌이 나긴 나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사주를 보자마자 일찍부터 명예를 얻었겠다, 딱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정화가 등불이죠, 그죠? 이 정화가 빛이, 등불이, 조명이 이 신금, 정관, 명예를 비춰주기 때문에 이 어둠 속에서도 이 신금, 정관이 명예롭게 이렇게 빛날 수 있으니까 일찍 명예를 얻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역학인들은 이런 관점으로 전혀 접근을 하질 못해요. 이렇게 화급금이 됐다는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 가지고 정화 상관으로 인한 폐해가 크다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명리를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죠, 그죠? 정화를 바라볼 때 어땠죠? 빛과 열로 구분을 해야 된다, 그죠? 열일 때는 상관경관이 돼요. 열을 녹여서. 그렇지만 빛이 될 때는 오히려 신금, 여기 훈장을 비춰주니까 명예가 더 빛나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정화가 없다, 그러면 명예가 별로 없어요. 명예가 높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훈장을 비춰주지 못하니까 이렇게 캄캄하게 훈장을 받았는지 가슴에 달고 있는지 어쩐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주에서는 정화, 상관 역할이 지대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명리의 생극제와 관점으로 보면 화급금밖에는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수다부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보면요. 이 수다부목은 충분히 그렇게 작용할 개연성도 있어요. 그런데 겨울에는 기본적으로 춥다, 얼었다 이렇게 인식을 해도 돼요. 그래서 또는 이제 어둠으로 해석을 해도 되죠. 이런 것들이 다 수의 속성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주가 겨울이 아니고요. 해자축 겨울이 아니고 뭐 신월, 미월, 봄인데 이렇게 봄에 태어났는데 물이 많았다. 그러면은 수다부목이 돼요. 그때는 오는 상황이 전혀 발생하지 않으니까. 어쨌거나 이 사주는 수다부목은 아니고 오히려 추운 겨울에 남들이 받기 어려운 명예를, 훈장을 일찍 받고 있는 그런 형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제 이 명조의 삶을 보면요, 이 친구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상을 받기 시작을 하는데 그 상들이 상당히 놀라워요. 뭐 시장상을 필두로 해가지고 뭐 교육부 장관상, 뭐 유엔 사무총장 상도 받았어요. 그 상이 수도 없이 많아서 상장을 7가지인지 8가지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렇게 상장을 분류를 했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많은 상장을 받았고, 웬만한 상장은 뭐 거기에서는 평가를 못 받아요. 그럴 정도로 상장을 받으면서 주목을 받았던 친구예요. 그런데 그런 친구를 겨우 해석한다는 게 상관경관이 돼서 흉하다, 수다부목이 돼서 떠돌이다, 이런 해석이 전부예요. 자연으로 보지 않으면 이렇게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해석들이 수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명예가 빛나는 거는 이제 이해가 됐죠. 그리고 대인관계가 좋은 이유는요, 이렇게 겨울에는 이 을목이 있으면은 좋아요. 일단 목과 목이 만나서 좋은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은 추운 겨울에는 서로 허들링을 하면서 같이 부대끼면서 추운 겨울을 이겨내거든요. 그래서 을과 갑과 갑이 있어도 좋고 을과 갑이 있어도 좋아요. 그래서 이 사주는 뭐 이게 겨울에 낙엽이다 그러면 낙엽이 갑목의 추위를 막아주는 단열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친구도 엄청 많아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싸야. 그거를 이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잘하는 거는 교육, 연구, 보안 이런 분야가 잘 맞는데 그 이유는요, 이게 정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화가 있으니까 도둑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보안 업무도 되는 거고, 이게 보안등과 같으니까. 또 정화는 등불이니까 교육도 되죠. 그죠? 등불을 켜서 뭐해 밤새도록 연구하고, 또 정화가 남을 이끄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등불을 드는 사람은. 그러니까 남을 인도하는 사람이니까 교육하고도 인연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다채롭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진짜 이 사주를 제대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총 정리를 해보면요. 자, AI 시대에는 인간만이 느끼는 육신의 유기적 감각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육신의 작용은 단순한 생극 논리가 아니고 자연의 유기적 이치를 통한 입체적인 감각으로 이해를 해야 기존의 명리를 배우신 분들보다 월등한 통변도 할 수 있고 AI를 능가하는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육친을 외우는 정도로는 수많은 오류를 양산하게 됩니다. 계절 속에서 오행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발현이 되는지를 느끼고 추론하는 사고로 공부를 해야 그게 진짜 명리의 해석이 될 수 있고, 또 자연명리가 추구하는 핵심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작용은 단순한 생극 논리가 아닌 자연의 유기적 이치를 통한 입체적 감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이러한 자연의 이치로 해석을 해야만 오류가 없는 상담과 AI를 능가하는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연명리에 대해서 기존의 명리 이론하고 비교를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오늘 준비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갑부터 비겁, 재, 관의 관계를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명리를 통해서 가장 보고 싶은 관심사가 부기빈천이에요. 그러니까 곧 재관에 관련된 거고, 배우자의 관계도 재관에서 나타나는데 재관을 어떻게 잘 다룰 수 있는지는 경쟁관계에 있는 비겁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비겁, 재관의 관계를 다루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